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거의 6주 동안 업로드를 못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직업이 의사인지라 일을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게 저는 편집을 거의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일과 시간 중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거든요. 한 가지 알려드릴 소식은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수요일날 오후에 오프를 합니다. 이제 수요일날 오후에 진료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힘들고 저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수요일날 오후에 오프를 하고 수요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올릴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자주 올린다고 그래놓고 못 올려 죄송하고요. 저는 제 이름은 밝히지만 병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뭐 환자분이 저희 병원 와주십사 하고 찍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뭐 어떻게 알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더 포처라는 교육단체의 대표로서 물론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더 포처라는 단체를 뭐 운영까지는 아니지만 계획을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교육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필라테스 선생님들, 뭐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 요가 선생님들이 제 동영상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대면으로 교육을 예전에는 하다가 지금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몸이 안 따라주네요. 몸이 안 따라주고 뭐 열정이 식은 건 아닌데 환자분들 열심히 보다 보니까 한계에 좀 부딪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요일 오후에 오프하기로 해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촬영을 할까 싶습니다. 오늘은 많이 기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서 오늘 실습은 아니고요. 이론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왜 중요하냐? 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통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상관이 많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은 횡격막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횡격막이 원래 많이 움직이거든요. 횡격막이 수축하고 이완을 해야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횡격막이 활성화돼야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심부코어 근육. 다시 네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복행근. 우리 왜 허리 뒤쪽에서 붙어서 앞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복행근하고 그 다음에 다혈근. 척추 뒤쪽에 척추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다혈근. 그 다음에 골반저근, 골반의 가장 아랫부분에 붙어 있는 골반저근,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횡격막. 이 네 가지가 우리 그 안정성, 척추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 중에서도 심부코어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심부코어 근육은 이 폴 하치스라는 선생님, 호주 학파 이 리차드슨 선생님, 뭐 히데스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근육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게 무뎌지게 되거나 어떤 기능이 상실되게 되면 모든 근육들이 기능이 다 상실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횡격막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동의 의미도 있는데요. 횡격막이 수축할 때, 이완성 수축을 할 때 원심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횡격막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아래로 이렇게 꺼지거든요. 위쪽에 있다가 돔처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펴지면서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파동이 복강, 배를 통과해서 골반저근까지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골반저근이 이완될 수 있는 힘도 생기거든요. 골반저근이 이완되지 않으면 다양한 질환들이 올 수가 있는데 소변에 관련된 증상, 그 다음에 대변에 관련된 증상도 평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소변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왔던 분도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은 서울에서 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이게 저희 난치성 환자를 볼 수 있는 어떤 숫자 제한이 있어서 그분은 못 보고 다시 보냈는데요. 이렇듯
호흡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고 뭐 내쉰다 이런 의미보다 오히려 횡격막이 잘 움직이고 활성화됨에 의해서 척추를 보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골반 적응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배뇨기관, 뭐 소변이나 배변에 관련된 증상도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호흡으로 인해서 내가 호흡이 잘못됐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치료사 선생님들 중에 호흡을 유심히 관찰하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 수가 있는데요, 상부 흉식 호흡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어떤 팁은 뭐냐 하면,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숨이 차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는 분들 가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숨차, 이렇게 큰 호흡을 밀어 넣어야 한 번씩 시원해지는 증상. 그런데 그 증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상부 흉식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의 어떤 한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흡을 할 때 어깨를 들썩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지금 빨리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상부 승모근이라든지 아니면 흉쇄 유돌근, 목비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각근, 이런 근육들을 억지로 끌어당겨서 호흡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그 근육들을 다 써서 호흡을 한다면 어깨가 들썩거리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호흡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이시나요?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 거? 이런 호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올바른 호흡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우리 위쪽에 있는 근육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 가장 편안한 호흡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상부 흉식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녁에 잠을 자게 되면 절대 상부 흉식 호흡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올바른 호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식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건 의식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호흡 패턴을 하게 된다면 잘못된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부 흉식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자꾸 말을 하는데 숨이 차다, 가만히 있는데도 가슴이 너무 답답해, 큰 호흡을 해야 돼, 이런 경우. 그리고 어느 정도 지속된 사람들은 흘러가는 코스들이 있어요. 다양한 쪽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과를 다 섭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내분비내과도 가서 내분비내과에 가서도 증상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는 진료를 이미 본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어지럼증도 자주 느끼기 때문에 신경외과 가는 경우도 많고요. 내분비내과는 왜 가냐면 이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스가 어디로 가냐면 불안해지는 증상도 같이 나타나고, 호흡이 계속 호흡을 원활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차다는 느낌, 또는 호흡이 너무 차게 되면 와,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신경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에 속하시는 분이라면 나도 호흡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호흡을 볼 수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방 전에 제가 호흡을 보시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보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말씀도 사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호흡 물리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선생님들이 호흡에 대해서, 제가 호흡책을 번역한 사람이니까 호흡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호흡을 이제야 열심히 보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안 좋아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많이 온다 하더라도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간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호흡만 보고 있다면 그걸 과연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것도 금액을 많이 내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 구독자 여러분들, 특히 호흡에 관련된 그런 관심이 많은 피트니스에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 선생님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계신데 이게 호흡에 문제가 있다,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전문적으로 정말 어려운 케이스들은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드시겠지만 적어도 소개를 해줄 수는 있어야 되고, 또는 간단한 시작되는 환자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중재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호흡을 가르쳐주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근데 호흡을 어떻게 올바로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위적인 노력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호흡 치료를 하는 사람한테 대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환자분께 자 호흡해 봅시다 라고 얘기 절대 안 해요. 절대.
만약에 제가 환자를 두고 자 호흡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잘못된 호흡 패턴을 시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볼 때는 나는 너의 호흡을 보고 있지 않아 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호흡을 본다라고 생각을 못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의 어떤 다른 부분들이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만져보면서 호흡을 유심히 지켜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그냥 환자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제3자가 지켜보는 입장에서 잘 지켜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간단한 것만 얘기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10분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뭐 2편, 3편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2편에서는 실제 하이로우 테스트라든지 호흡이 잘못된 사람들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소 긴 내용이고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 10분 만에 모든 걸 다 전달하기에는 좀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구독자 숫자를 많이 늘리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자 이거면 이거 하세요 이렇게 내용을 만들면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끼가 많기 때문에 막 웃기게 만들어가지고 호흡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올바른 식을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누구처럼 뭐 호흡할 때 배를 내미시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올바른 걸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강의는 인기가 없겠지만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난해하지만 그래도 속 깊은 이야기를 좀 깊은 지식적인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또 많이 지났죠. 10분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호흡을 어떻게 평가하고 잘못된 호흡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한 3편 정도에는 실제 실습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6주 만에 올려서 막 말이 꼬이네요.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1,500명이 넘었는데 이제 다다음 달에는 2,000명이 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목표는 10,000명인데요. 10,000명 정도 되면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안 쪽팔릴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 해요라고 얘기하면 에게게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10,000명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준이었습니다.